안녕하세요. 세무의 경강 박찬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세무조사는 왜 나오는지, 또 뭐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조사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데요. 신고된 소득, 매출, 비용 등이 실제와 맞는지 검토하고 누락이나 과소신고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는데 조사 대상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기간은 대부분 5개년치로 세무조사가 나와요. 일단 정기조사의 경우 5년에 한 번씩 무작위로 나오게 되고요. 이 정기조사는 미리 예고 통지를 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받게 되세요. 간혹 20년 동안 사업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겠죠. 세무조사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비정기조사입니다. 비정기조사는 탈세 제보나 차명계좌, 매입자료상에 의한 조사 파생 이런 경우가 가장 많아요. 안 좋게 퇴사하는 직원이나 거래에 있어서 불만이 많은 소비자들이 요새 이런 탈세 제보나 차명계좌 신고로 세무조사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대부분 어떤 경우 이렇게 세무조사 선정 기준에 쉽게 올라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예요. 자금 출처 조사 많이 들어보셨죠? 고가 부동산을 샀을 때 이 자금을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해서 역추적하는 방식인데요. 대출과 지금까지의 소득 신고된 내용을 봐서 이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금액이 맞는지를 검토해 보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대출이 3억이라면 소득 신고가 아무리 적어도 7억이 돼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게 안 되게 신고했다면 일단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던가,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내가 매출 누락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의심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조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 이런 케이스의 세무조사가 사업자로 파생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매출의 급증인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은 항상 우상향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매출이 급작스럽게 올라가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세요. 그럼 당연히 당기순이익도 같이 높아지겠죠. 이럴 때 사업자분들이 세금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급하게 세금 줄이려고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천천히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오르신 분들은 이 세부담에 대해서도 적응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지만 갑자기 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급증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부담에 대해서 적응할 타이밍이 없다 보니까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급증하는 사업자분들은 납부 능력도 있거니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세무조사 선정 기준에 일부러 두고 있기도 해요. 세 번째로는 법인의 경우 과다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들이에요. 법인하는 사업자분들이 이 가지급금의 의미를 잘 아시죠? 출금한 내역 중에 내가 적격증빙이나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아닌 금액 또는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들을 모여서 이 가지급금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세법적인 페널티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상여 처분하고 대표이사의 소득세로 부과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페널티 외에도 가지급금이 과하게 쌓이게 되면 자금 유출 혐의에 따라 세무조사의 위험성도 같이 커지게 되거든요. 이것도 세무조사 산정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들인데요. 여기서 현금 거래란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닌 대부분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들을 뜻하거든요. 이런 업종들은 왜 세무조사 산정 기준이 되기 쉽냐면 사업자들 간의 거래는 B2B 거래의 경우 상대방도 어차피 세금 때문에 이 적격증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크로스 체크가 돼서 매출 누락의 가능성이 좀 낮아지거든요. 근데 최종 소비자의 경우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로 요새 사업자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출 누락할 가능성이 적어지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가 생각보다 크지도 않죠. 그래서 최종 소비자들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경비 처리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이런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 거래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도 빈번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자분들이 매출 누락 유혹에 좀 쉽게 노출되다 보니 이런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고소득자들이거든요.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 아니면 뭐 대형 유튜버들 뭐 이런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 사업자이다 보니 뭐 일단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상당히 높은 구간에 해당되고 또 생각보다 매출과 관련된 경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적으로 쓴 경비들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나 뭐 가공인건비를 넣어서 경비 처리를 받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소득자 분들도 세금 신고하는 데 좀 유의하셔야 한다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이런 세무조사 산정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가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산정 기준 하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몇 가지에 다 해당되고 하면 조사 나올 확률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조사가 잘 나오는 기준을 한번 설명드린 거고, 영상 보시고 이게 내 사업에 좀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에서라도 좀 적법하게 잘 신고하시고 방안을 좀 마련해 두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럼 이번에 제가 세무대리인으로서 세무조사 대행을 하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말씀드릴 이 내용들은 평소에도 잘 관리하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세무조사에 있어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네, 첫 번째로는 가족의 인건비 지급이에요.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부분 제일 처음 보는 게 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인건비거든요. 당연히 특수관계자이다 보니 경비 처리하기도 쉽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증여세 안 내고 증여도 되죠. 방법도 쉽고 얻는 것도 많다 보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국세청도 알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직급과 업무 능력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국세청에서는 일단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그럼 우리는 증빙을 해야겠죠. 뭐 출퇴근 기록이라든지 업무용 메일이라든지 문자나 뭐 카톡 뭐 이런 것들을 증빙으로 업무를 했다고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인건비, 이거는 실제 일하지 않는데 인건비 처리 받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공세금 계산서예요. 이게 예전에는 뭐 유행 아닌 유행처럼 뭐 농수산 도소매업 하시는 분들이나 음식점업에서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료상이라고 뭐 자료를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명의로 사업자 하나 내고 내가 수수료 받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자료상한테 매입 자료를 산 사람들은 그걸 공제받고 신고하겠죠. 근데 이런 자료상들은 나중에 세금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그냥 잠수 타버려요. 그럼 이 자료상한테 세무조사가 나오면서 여기와 거래한 사업자들 쭉 리스트를 뽑겠죠. 그래서 하나씩 해명 자료를 보냅니다. 근데 이거 소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실제 돈 나간 내역도 없고 영수증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료상한테 매입하신 분들 이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주고 세금은 가산세까지 포함해가지고 부담하거든요. 이거 발각되는 게 늦으면 늦을수록 점점 부담스러운 금액이 돼요. 그래서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잘 안 걸린다고 많이들 하셨는데 요새 국세청 시스템 절대 무시 못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매출 누락이에요. 탈세 제보나 차명계좌 신고건으로 비정기조사가 나온다면 대부분이 이 매출 누락이 문제가 되겠죠. 뭐 일단 통장에 명확하게 입금액이 있고 우리가 신고한 매출 신고 금액하고 맞지 않는다면 이 차액 부분에 대한 입금액을 입증하셔야 돼요. 그 입금액을 입증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걸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매출 누락으로 판명이 되면 약 10%의 금액은 부가세와 추가로 붙는 가산세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매출액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종소세 그리고 가산세 또 함께 같이 나오겠죠. 또 여기서 소득이 올라갔으니까 연금하고 건강보험료 당연히 추가되겠죠. 또 추가로 만약에 내가 이 하는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 경우에 20% 과태료까지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매출 누락 하나로 인해서 세무조사 때 추가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락하면 얻어지는 것도 많아서 유혹되기가 정말 쉬워요. 하지만 가산세와 과태료를 생각한다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누락은 안 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네 번째로는 사업용 카드의 사적 사용이에요.
사업용 카드를 사적으로 무분별하게 쓰시는 사업자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피부과나 뭐 병원, 뭐 아니면은 뭐 자녀들 학원비, 뭐 미용실이나 아니면 또 뭐 아파트 관리비, 이런 거 딱 봐도 사적 사용이죠. 아직도 이런 사적 사용 부분에 있어서 사업용 카드를 쓰면 절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업용으로 경비를 인정받는 건 사업과 관련된, 즉 매출액과 관련된 비용을 썼을 때 비용 처리에 인정을 받는 거지, 그냥 사업용 카드로 사용했다고 해서, 아니면 출금하고 뭐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점 유의하시고 사업용 카드는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경비만 쓰도록 구분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법인의 가지급금이에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어차피 내년 5월에 우리가 당기 순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금 통장에 있는 이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셔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법인의 경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법인 객체가 따로 있다. 그래서 이 법인의 돈은 함부로 유출시키면 안 된다. 사업과 관련이 없이 유출시키거나 경비 입증을 못한 출금액인 경우 이게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설정이 돼요. 즉 횡령과 비슷한 의미로 잡히게 되고, 이 금액은 아까 선정 기준에서 설명드린 이 페널티와 추후 전체 금액을 상여로 처분받아서 대표이사의 소득세로 부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지급금은 매년 저희 그 법인세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 다 받으시잖아요. 그때 그 금액을 확인하시고 줄이시는 방향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하고 통합고용중대 세액공제예요. 이 중소기업 세액공제 중에 현재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세액공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세액공제가 큰 대신에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추징당하기도 너무 쉬워요. 그래서 조사 나오면 이 두 가지 세액공제에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일지는 당연히 작성되어야 하고 장소도 좀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연구인력 인원이 연구 외에 다른 업무를 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쟁점으로 다투게 되고, 통합고용중대 세액공제는 가공인건비를 넣어서 경비 처리를 받는 업체들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지만, 대부분 세무기장을 맡기는 이 세무대리인분들이 세액공제를 넣으실 때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차 한번은 여쭤보실 거예요. 근데 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회사 내부에서 직접 관리해야 하는 항목이다 보니 이건 회사 내에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오늘은 사업하시다 보면 가장 무섭기도 하고 걱정스러워 하시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뤄봤는데요. 뭐 설명드린 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세무조사 대행을 잘하는 것보다 세무조사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무조사가 나오면 먼지 안 나는 사업자가 있을까요? 뭐 그럼 조사 대행하는 데 있어 사장님들 이 조사 기간 동안 본업에 대한 업무를 거의 못 하세요. 심적의 여유도 없을 뿐더러 과거 5년치의 자료를 준비하시고 뭐 쟁점에 대한 피드백을 좀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시겠죠. 그럼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인 거고요. 또한 세무조사의 경우 대부분 과거 5개년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응 수수료도 만만치가 않아요. 누구나 세금 신고 시 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잘못된 것인지 알고도 매출누락하고 뭐 가공경비 넣는 행위들은 결국 나중에 눈덩이처럼 굴러서 더 크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실수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선에서 조사가 끝나지만 적극적으로 가담한 탈세 행위는 거의 파산까지로 마무리될 정도로 가혹하거든요. 안 걸리면 장땡이지라는 생각으로 세금 가지고 도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도움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